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정책법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은 진성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함께 공유하며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책법 특강은 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자치분권 그리고 정책법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발표자를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법학 박사이면서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간사로 일하며 지방자치, 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한 경험들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분권이론실무연구팀에서 위원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자치법 신진연구포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이전까지는 지방정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지방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법 등에 관한 실무적인 연구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지방자치법 그리고 자치분권에 관한 논문을 저술하여 왔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행정법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지방정책법 연구라는 제목으로 도서가 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지방정책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생기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첫 강의에서는 자치분권이란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를 간략히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성 판단인데요. 여기에서는 자치분권이 실제로 작동되려면 대체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의 현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한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3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책법무 이것은 일본의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법제를 바꾸어 나아가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제시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강과 5강은 위에서 살펴본 실제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과 현실 진단과 그리고 이론적 배경인 정책법무론에 대한 것을 적용해보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논하고 5강에서는 일본에서 정책법무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발휘되고 있는 어떤 사례 분석으로서 정책법무 조직에 관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자치분권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간단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그리고 자기책임성, 자치분권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자기책임성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대한 실행 방법, 시기,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자기책임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특색에 알맞은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치분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의미하면 결국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와 자기책임성,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치분권화라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 제도의 완전한 개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마을 인구가 단 한 명인 마을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 TV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그러한 마을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의 한 할머니는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고령의 주민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유일한 이웃이었던 남편마저도 그렇게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마을에는 할머니가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홀로 마을에 남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요리사로 근무합니다. 또 마을 청소를 비롯한 마을 정화 활동을 하고 마을센터의 공무원이 되어 세무, 인허가, 그리고 공문서 발급 등 대민원 업무를 홀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선관위를 구성하고 마을 자치단체장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 혼자서 유권자가 되어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단독 출마한 자신이 당선되게 됩니다. 유권자 1명, 그리고 투표율은 100%, 만장일치 당선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일입니다. 한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고민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국가 성립의 3요소,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에 등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성립의 3요소라 하는 구역, 주민, 자치권 중에 하나만 이뤄도 정상적인 지방자치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과 같은 것이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논의로 다가서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는 결국 그것을 지키는 논의, 그것을 지연하는 논의에 학문의 영역도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서야 하는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셋째, 권한과 제도만 남고 그의 실질이 되어야 할 주민이 없다면 위 1인 주민 마을, 그 할머니처럼 불필요한 형식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결국 지방자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였습니다. 물론 저는 법학자로서 법치주의의 수호 관점에서 위 영상의 할머니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법제도의 준수를 위해 홀로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법치주의적 지방자치법의 강화는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면 결국 불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깨닫게 된 영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매우 심각한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49년 제정지방자치법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거쳐오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줄곧 지방자치 제도는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그리고 그의 권한에 관한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둘러싼 법률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87년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 시기로 일컫는 91년과 95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그러한 정치적 이슈들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은 지방 경제와 사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중앙행정부처 중심의 지방자치가 과연 옳은지 아니면 그 반대가 옳은 것인지 늘 정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 이후 서서히 주목하게 된 것이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인구 감소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2020년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줄곧 수도권 과밀화의 문제가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아도 지방 소멸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토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 49.5%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향후 5년 내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들이 목격되고 있는 지금 국가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강력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버스 등지에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홍보물을 쉬이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자치분권 하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방 경제 살리기,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제도의 정비, 확대, 일자리 만들기 등등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해 보아도 굵직한 지방 현안들이 과연 자치분권 하나만으로 해결된다고 이어붙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위 신문기사는 수원시장과 학계, 연구계, 그리고 개그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분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쪽지 질문 내용 때문입니다. 분권이 이루어지면 과연 세금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로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그만 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금이 내려야 진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라고 할 것인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위 신문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뾰족한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은 확실히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아끼게 된다면 걷어야 할 세금을 굳이 더 늘리는 일은 없겠다 추측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현재 자치분권으로 달라지는 주민생활을 7가지로 정리해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지방의 3대 권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투표입니다.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구역을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고 개표 기준을 폐지하며 확정 요건을 도입하게 됩니다. 주민 소환에 관하여서는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개표 기준을 폐지하고 확정 요건을 도입하게 됩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서도 청구 가능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또 서면 상한 상한 하향을 조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정, 개폐 청구 시 단체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의회에 직접 주민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요건도 완화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법으로 주민 참여 권리를 신설하게 됩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는 중앙지방자치발전협력회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제작돼서 KBS에서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K방역과 자치분권이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의 상황은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에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지역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주 많이 바꿔놓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K방역 과정에서 굉장히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보기도 하지만요. 하여튼 이 자료가 작성되던 7월까지의 상황까지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그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드라이브스루 검역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지방자치 운영 시설들을 이용해서 경증 환자들이나 혹은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서 자가격리 시간을 보내게 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이 돋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환자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될 사람들에게만 집중돼서 이루어진 것은 또 아니었고 전주발 착한 임대료 사업들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경제 지원에 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방자치에 굉장한 힘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권한들을 일전에 있었던 메르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에 방역에 실패했었던 아주 크나큰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는 다 하나씩 보건환경연구원을 가지고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검역과 그리고 치료 기능을 일임해서 완전히 그곳에서 한 곳에서 좀 집권적으로 처리하도록 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더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게 된 사례였었습니다.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 운영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보건환경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검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의 건의에 따라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뒤늦게 권한을 이양하게 됩니다. 당시의 감염자는 2,508명이고 사망자는 2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이미 2명이나 발생하고 감염자가 저렇게 늘어나게 될 때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집권적인 감염 관리 조치를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16,693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약 1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는 즉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를 열어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비드-19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분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하는 어떤 서론적인 면으로서 우리 지방 분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지방 분권이 된다면 결국 권한의 이양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와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구체화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